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회드자 노스. 최악의 가뭄이 덮친 이곳에서 970명의 농부가 모두 옥수수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에 낯선 한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뭄에도 자라는 옥수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970명 모두가 도전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40도를 넘는 폭염, 시들어가는 옥수수. 포기 직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확 당일 예년보다 15% 증가한 수확량. 970명 중 단 한 명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한국 농업기술이 만들어낸 970명의 기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파이와입니다. 회드자 노스에서 30년째 옥수수를 키우며 살아가는 농부죠. 제 이름은 쇼나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어릴 적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러니 잘 가꾸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하루 세 끼는 모두 옥수수로 만든 사자로 채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 루도가 부엌에서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는 소리가 들려요. 뜨거운 물에 천천히 저어가며 만드는 사자는 우리 집안의 생명줄입니다. 새 아이들도 제 늙은 어머니도 모두 사자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해요. 사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의 역사이자 정체성이죠. 우리는 사자와 함께 태어나고 사자와 함께 자라고 사자와 함께 늙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전통입니다. 제 밭은 마을 북쪽 언덕 아래 3헥타르쯤 됩니다.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은 제게 자부심이었습니다. 매년 우기가 오면 옥수수는 제 키보다 높이 자랐고 수확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통통한 나달을 맺었어요. 그때는 아이들 학비 걱정도 없었고 집 지붕을 고치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제 밭을 보며 감탄했고 저는 그런 칭찬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하늘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아마 5년쯤 전부터였을 겁니다. 우기가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비가 충분히 내렸는데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폭우가 쏟아지기도 해요. 땅은 점점 갈라지고 옥수수는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어요. 내년엔 나아지겠지, 하늘이 다시 도와주시겠지. 하지만 해가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심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어 씨를 뿌렸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어요. 간신히 짧은 소나기가 두세 번 있었지만 땅속 깊이 스며들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옥수수 새싹은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이내 시들어버렸어요. 12번이나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리고 절망 속에서 시든 새싹을 뽑아내는 일의 반복이었어요. 수확기가 왔을 때 저는 제 밭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절반도 자라지 못한 옥수수대, 제대로 연근 것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적은 수확이었어요. 예년 같으면 600kg은 거둬들였을 텐데 올해는 200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수확량이었어요. 제 손으로 거둔 옥수수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밥상에는 평소보다 적은 양의 사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루도는 아무 말 없이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큰아들 타피와는 15인데 잘하는 아이라 배가 고플 텐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루펜도는 13살, 막내 치포는 9살인데 아이들은 다들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제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챈 거겠죠. 아이들의 그런 배려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가족은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가장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고 루도는 마을 소식을 전하고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하지만 요즘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 집을 채우고 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년을 생각했어요. 내년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집안 식량은 넉 달도 버티기 힘들 텐데 그 다음엔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옆에 누운 루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다고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루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게도 답이 없다는 걸요.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땅을 떠날까 생각했습니다.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할까? 하지만 42의 나이에 농사밖에 모르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일군 이 땅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땅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제 땀과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아버지의 추억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어요. 새벽녘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가 밭을 바라봤습니다. 갈라진 땅, 말라버린 옥수수대, 텅 빈 하늘,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은 제 아버지의 땅이고 언젠가 제 아들에게 물려줄 땅이니까요. 타파이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제 이름처럼 이 땅은 저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내야 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민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마을 회의 때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회의장에 모입니다. 지붕만 있고 벽은 없는 낡은 건물이에요. 30년 전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지었다는데 이제는 기둥도 기울고 지붕도 군데군데 구멍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에겐 소중한 공간이에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이곳에서 나눕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전 9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엔 이웃끼리 인사를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는데 그날은 모두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제 옆에는 무베키가 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친구예요. 무베키는 저보다 5살 많은데 항상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베키의 얼굴엔 주름만 깊어 보였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베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 수학이 어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지 않았다고, 최악이었다고 대답했어요. 무베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절반도 못 거뒀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의장 저편에는 루펜도가 보였습니다. 제 둘째 아들과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45쯤 된 성실한 농부예요. 루펜도는 늘 해 뜨기 전에 밭에 나가고 해가 진 후에야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어요. 하지만 그날 루펜도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촌장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분인데 40년 넘게 우리 마을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이에요. 평소엔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해 수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셨어요. 촌장님의 지팡이가 땅에 닿을 때마다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사람은 젊은 농부 탄다이였어요. 30도 안 된 청년인데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탄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빚을 졌다고 씨앗 살 돈도 없어서 이웃에게 빌렸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다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은 과부 마이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분이에요. 마이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학교에 보낼 수도 없다고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베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자기 밭에 3분의 2만 수확했다고 내년에 무얼 심을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무베키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마을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루펜도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25년을 농사지었는데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요. 그의 말에 여러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하늘에 달린 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절망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올해는 버텼지만 내년이 걱정된다고, 이대로 가다간 이 땅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촌장님이 다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가뭄을 겪었다고, 하지만 이겨냈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촌장님 자신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분의 눈에도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어려움을 토로할 뿐이었어요.
누군가 우물을 더 파자고 제안했지만 우물을 팔 돈이 없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작물을 심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옥수수가 아닌 다른 건 팔 곳도 없고 먹지도 않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모든 제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회의장에는 탄식만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무베키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엔 나아지겠지. 하늘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믿음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그게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회의장을 돌아봤습니다. 바싹 마른 땅 위에 선 낡은 건물, 구멍난 지붕, 기운 기둥. 우리 마을의 모습 같았어요. 무너지기 직전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서 있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루도에게 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루도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는지 더 슬픈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구명 보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을 광장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밭일을 멈추고 광장으로 향했어요. 무베키와 루펜도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서 있었어요. 우리 마을엔 차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촌장님 차와 가끔 오는 상인들 트럭이 전부죠. 그런데 그날 온 차는 깨끗했고 옆면에 뭔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어였는데 저는 잘 읽을 수 없었어요. 차에서 서너 명이 내렸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보였어요. 동양인 같았습니다. 그들 옆에는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통역사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우리 마을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촌장님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러고는 우리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모두 모이라고요. 100여 명쯤 되는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둘러섰습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모두 나왔어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동양인 남자였어요. 그는 통역사를 통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농부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가뭄에도 잘 자라는 옥수수가 있다고 그걸 함께 심어보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뭄에도 잘 자라는 옥수수라고? 그런 게 정말 있나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요. 한국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했으며 가뭄에 저항성이 뛰어난 옥수수 품종이라고 했어요.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짐바브웨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외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함께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한국 전문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2023년 시즌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한다고요. 씨앗은 무료로 제공하고 재배 방법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위험은 우리가 함께 감수한다고 여러분이 손해볼 일은 없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분명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시도라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무베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잃을 게 뭐가 있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바닥인데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한국 전문가는 작은 봉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옥수수 씨앗이 들어있었어요. 평범한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특별하다고 물이 적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도 두꺼워서 수분을 오래 보존한다고요. 촌장님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고요. 한국 전문가는 대답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할 사람만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누가 먼저 손을 들 것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젊은 농부 탄다이가 손을 들었어요.
하겠다고 자기는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용기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베키도 손을 들었고 루펜도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고민 끝에 손을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국 전문가가 손을 든 사람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970명이었어요. 마을 전체 농부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줄 몰랐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루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요. 루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다고요. 큰아들 타피와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가뭄에도 자라는 옥수수가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다고 과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타피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내년엔 배불리 먹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적어도 희망은 생겼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작은 빛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돌아올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970명 모두가 나왔어요. 저도 일찍 일어나 밭을 정리하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베키와 루펜도도 이미 와 있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트럭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과 짐바브웨 연구원들이었어요. 트럭 짐칸에는 커다란 자루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밭 크기에 맞춰 씨앗을 받았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한국 전문가가 제 손에 자루를 쥐어줬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이 작은 씨앗들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손 안의 자루를 바라보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씨앗 분배가 끝나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짐바브웨 연구원이 앞으로 나와 설명했어요. 이 옥수수는 보통 옥수수와 다릅니다. 심는 방법도 키우는 방법도 달라요. 예전 방식으로 심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간격입니다. 옥수수 사이는 75cm씩 띄워야 해요. 보통보다 넓게 심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이 품종은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진다고 서로 경쟁하지 않게 공간을 줘야 한다고요. 두 번째, 물 관리입니다. 아침 이슬을 모아야 해요. 천이나 플라스틱 시트로 이슬을 받아 밭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멀칭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른 풀이나 지프로 땅을 덮으면 수분이 오래 유지된다고요.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잡초 제거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잡초를 뽑아야 해요. 잡초가 물을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가뭄 시기엔 특히 중요하다고요. 무베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해야 하냐고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만 꼭 해야 한다고, 그래야 옥수수가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과 짐바브웨 연구원들이 970개 밭을 일주일에 걸쳐 돌아다녔어요. 각 농부의 밭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밭에도 왔어요. 한국 전문가가 호미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정확히 75cm 간격으로요. 씨앗을 심는 깊이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깊으면 싹이 못 나오고 너무 얕으면 새가 먹어버린다고요. 손가락 2마디 정도 깊이가 적당하다고 했어요. 그는 직접 씨앗을 심고 흙을 덮었습니다. 저도 따라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루도와 아이들도 도왔어요. 큰아들 타피와는 줄을 잡아 간격을 맞췄고 루도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흙을 덮고 가볍게 눌렀어요. 온 가족이 함께 일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밭에서 보냈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어요. 75cm 간격을 정확히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예전보다 넓게 심으니 밭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전문가들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씨앗을 심고 일어섰을 때 저는 밭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일항들, 정확한 간격으로 심어진 씨앗들.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희망을 심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슬을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천을 들고 풀밭을 걸으며 이슬을 모았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천에 스며들었어요.
다 모으고 나면 물통 반쯤 찼습니다. 그걸 밭에 조심스럽게 뿌렸어요. 한 방울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루도도 함께 했습니다. 해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우린 조용히 이슬을 모았어요. 아무 말 없이 일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이번엔 성공해야 한다고요. 우리에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밭을 확인하러 갔어요. 아직 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조급했어요. 무베키 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언제쯤 나올까?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밭에 나갔습니다. 이슬을 모으고 흙을 확인하고 잡초를 뽑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했죠. 이 품종은 천천히 자란다고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싹이 나올까? 정말 이 씨앗이 우리를 구해줄까? 의문이 들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슬을 모으고 잡초를 뽑고 기다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타피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될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그게 전부라고요. 타피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싹은 나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확인했지만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전문가들이 말했죠. 이 품종은 천천히 자란다고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흙이 살짝 부풀어 올랐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연두색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살아있구나. 집으로 달려가 루도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밭으로 나가 그 작은 싹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싹은 나왔지만 자라지 않았어요. 땅이 너무 건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싹은 여전히 작았어요. 다른 농부들 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베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예년보다 더 심했습니다. 낮 기온은 40도를 넘었고 땅은 바싹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새싹들은 더디게 자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예 시들어버렸어요. 저는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없었어요. 무베키 밭의 절반은 이미 싹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물을 날랐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루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이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마을 전체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어요. 탄다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릴 속인 거 아니냐고요. 여러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씨앗이 문제인 것 같다고, 보통 옥수수를 심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어요. 마이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매일 물을 길어 나르는데 소용없다고, 아이들이 배고파한다고 울먹였어요.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실패인가? 그때 한국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거였어요. 그들은 우리 얼굴을 보고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지금 가뭄이 매우 심하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달라고요. 짐바브웨 연구원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긴급 대책을 알려줬어요. 첫째, 멀칭을 더 두껍게 하라고 했습니다. 풀이든 지피든 뭐든 구해서 땅을 덮으라고요. 둘째, 조금이라도 물이 있으면 모으라고 했습니다. 빗물바지를 더 만들고 이슬도 더 열심히 모으라고요. 셋째, 잡초는 더 철저히 제거하라고 했어요. 물 한 방울도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탄다이가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냐고요. 한국 전문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가뭄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뿌리는 살아있다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슬을 모았어요. 천으로 풀밭을 닦아가며 이슬을 받았습니다. 1시간 동안 모으면 물통 하나쯤 찼어요. 그걸 들고 밭으로 갔습니다. 200여 그루의 옥수수가 있었는데 한 번에 20그루밖에 못 줬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슬을 모으고 밭으로 가서 물을 줬습니다. 이 과정을 10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루도와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타피와는 잡초를 뽑았고 루도는 멀칭을 했어요.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습니다. 해가 지면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기가 절정이어야 할 시기인데 올해는 달랐어요. 비 대신 뜨거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옥수수 잎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녹색이었던 잎이 점점 노랗게 변했습니다. 제 가슴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게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베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어요.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요. 저는 그를 말리지 못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전문가가 970명 전체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마을 회의장에 모두 모였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옥수수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안다고요. 하지만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품종은 가뭄에 견디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겉보기엔 시들어 보여도 뿌리는 살아있다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했어요.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허사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탄다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요. 한국 전문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늘만이 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어요. 함께 끝까지 가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밭에 나가 옥수수 한 그루를 조심스럽게 뽑았어요.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땅을 파고 또 팠어요. 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뻗어 있었어요. 가늘지만 튼튼한 뿌리들이 땅속 깊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얀 뿌리 끝은 살아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 말이 맞았습니다. 겉은 죽은 것 같아도 속은 살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옥수수를 다시 심었습니다. 흙을 덮고 물을 줬어요.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했어요. 그 옥수수에게 말하는 건지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어요. 하늘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땅속 깊이 살아있는 뿌리처럼 우리의 희망도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슬을 모으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희망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무베키가 더 이상 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 봤어요.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루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밭일을 멈췄다고 들었어요. 소용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탄다이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예전엔 밭에서 일하며 농담도 주고받고 노래도 불렀어요. 하지만 이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밭에서 조용히 일할 뿐이었어요. 절망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부어올랐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루도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쉬어야 한다고, 이러다 쓰러진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쉴 수 없다고,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걸요. 타피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비가 올까요?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올 거라고, 꼭 올 거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타피와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별들이 가득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너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쯤 구름이 올까요? 언제쯤 비가 내릴까요? 다음 날 아침 밭에 나갔습니다. 옥수수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물을 줬지만 소용없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바람이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서쪽 하늘에 구름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구름 몇 개였어요.
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얗던 구름이 회색으로 변했고 회색은 점점 검게 변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루도, 구름이야. 구름이 왔어. 소리쳤어요. 루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도 하늘을 봤어요. 두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나왔어요. 우리 가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베키도 루펜도도 탄다이도 나왔어요. 모두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구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착각일까봐 두려웠던 거죠. 구름은 계속 모였습니다. 하늘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가려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먼저, 그 다음엔 점점 가까이.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그리고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 이마에 닿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이 터진 것처럼 쏟아졌어요. 굵은 빗줄기가 땅을 때렸습니다. 먼지가 일더니 진흙으로 변했어요. 갈라졌던 땅이 물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왔어.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누군가 웃었어요. 누군가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춤을 췄어요.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베키가 비를 맞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루펜도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탄다이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꼭 안았습니다. 루도가, 타피와가, 루펜도가, 치포가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는 함께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땅은 촉촉했고 공기는 신선했어요.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옥수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옥수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옥수수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노랗던 잎이 녹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들었던 줄기가 팽팽해졌어요. 물을 머금은 거였습니다. 살아났어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한국 전문가 말이 맞았습니다. 이 품종은 가뭄을 견뎌냈어요. 겉보기엔 죽은 것 같았지만 뿌리는 살아있었습니다. 비가 오자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무베키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봤어? 살아났어. 정말 살아났다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펜도도 왔어요. 탄다이도 왔습니다. 모두가 자기 밭의 소식을 전했어요. 살아났다고, 옥수수가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970명 모두가 나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희망이 돌아왔어요. 촌장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해냈다고요. 한국 전문가들도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밭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고, 정말 잘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옥수수는 빠르게 자랄 거라고 했어요. 뿌리가 깊으니 다시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밭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아래 녹색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옥수수 잎들이 흔들렸어요.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타피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응, 우리가 해냈다. 함께 해냈어. 루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옥수수밭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극한의 가뭄으로 우리를 시험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가 내렸고 생명이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수확까지는 시간이 남았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희망이, 다시 일어선 옥수수들이, 그리고 끝까지 함께한 970명의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옥수수는 자랄 것이며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비가 온 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옥수수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밭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키가 컸고 잎이 더 넓어졌어요. 줄기도 굵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만에 옥수수는 제 무릎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2주가 지나자 허리 높이가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제 키를 넘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어요. 예전에 키운 옥수수들과는 달랐습니다. 무베키가 매일 제 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기하다는 듯 옥수수를 만져봤어요. 정말 빨리 자라네, 진짜였어.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밭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같은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밭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예상대로라고, 이제 중요한 시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시기라고요. 이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짐바브웨 연구원이 새로운 지침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물은 계속 주되 과하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뿌리가 깊으니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둘째, 잡초는 여전히 철저히 제거하라고 했어요. 옥수수가 영양분을 독차지해야 한다고요. 셋째, 병충해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잎에 이상한 점이나 벌레가 보이면 즉시 알리라고 했어요. 저는 더욱 신경 써서 밭을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옥수수를 확인했어요. 잎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줄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뽑아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루도와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타피와는 잡초 제거를 맡았어요. 그는 꼼꼼했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도 놓치지 않았어요. 루펜도는 물주기를 도왔고 치포는 떨어진 잎들을 모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밭을 돌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옥수수는 계속 자랐습니다. 줄기는 제 팔뚝만큼 굵어졌어요. 잎은 넓고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꼭대기에 수술이 나왔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꽃가루가 날렸습니다. 무베키가 달려왔습니다. 봤어? 꽃이 폈어. 저도 보았다고, 우리 밭도 똑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옥수수가 열릴 거야.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970개 밭 모두에서 옥수수가 꽃을 피웠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밭을 방문하며 축하했습니다. 촌장님은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모두가 모였습니다. 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직 수확은 남았지만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손뼉을 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어요. 탄다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에게 감사하다고, 짐바브웨 연구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라고, 함께 해냈다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옥수수는 이제 완전히 자란 모습이었어요. 키는 2m가 넘었습니다. 줄기는 튼튼했고 잎은 빽빽했어요. 그리고 알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을 발견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줄기 중간쯤에 작은 돌기가 생겼어요. 그게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엔 분명한 옥수수 형태가 되었어요. 초록색 껍질에 쌓인 어린 옥수수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와서 봐. 옥수수가 열렸어. 모두가 밭으로 달려왔어요. 우리는 그 작은 옥수수를 둘러싸고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타피와가 손을 뻗어 만져봤어요. 부드럽다고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옥수수가 열리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은 서로의 밭을 찾아다니며 확인했어요. 어디든 똑같았습니다. 모든 밭에서 옥수수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각 밭을 돌아다니며 옥수수를 살펴봤어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좋다고, 아주 잘 자랐다고 말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라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새들이 옥수수를 노릴 거라고, 밤에는 멧돼지도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밤마다 밭을 지켰습니다. 작은 오두막을 지어 그곳에서 잤어요. 타피와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밭을 지키는 밤이었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피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끝이 아니죠? 내년에도 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방법을 배웠잖아. 타피와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내년엔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어요.
땅은 갈라졌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떠날까 고민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베키, 루펜도, 탄다이도 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밭에 오두막을 짓고 밤을 보냈어요. 가끔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르다고 우리를 구했다고 말했어요. 옥수수는 계속 자랐습니다. 알이 점점 굵어졌어요. 껍질을 살짝 벗겨보니 노란 나달이 보였습니다. 통통하고 탱탱했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단단했습니다. 거의 다 익어가고 있었어요. 촌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확을 시작한다고요. 한국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970명 모두 같은 날 수확할 거라고 했어요. 함께 시작했으니 함께 끝내자고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수확일만 기다렸습니다. 루도는 집에서 준비를 했어요. 커다란 자루들을 꺼내고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아이들도 들떠 있었어요. 수확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 옥수수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옥수수밭은 은빛 바다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들이 흔들렸어요. 살랑살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그루 한 그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수확일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어요. 1년 동안 기다린 날, 970명이 함께 꿈꾼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오늘이야. 오늘 수확한다. 모두가 눈을 떴어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밭으로 향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970명이 하나둘 모였어요. 모두 손에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촌장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과 짐바브웨 연구원들도 함께였어요. 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970명이 함께 이뤄낸 기적을 거두는 날입니다. 시작합시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밭으로 향했어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우리 밭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의 땀과 눈물이, 희망과 절망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서서 옥수수 밭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옥수수 잎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초록 물결이 일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1년의 여정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작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낫을 들었어요. 첫 번째 옥수수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줄기를 잡았어요. 낫을 휘둘렀습니다. 사각 소리와 함께 옥수수가 쓰러졌어요. 손에 옥수수를 쥐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껍질을 벗겨봤어요. 노란 나달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통통하고 단단했어요. 완벽했습니다. 타피와에게 보여줬습니다. 와, 이렇게 잘 자랐어. 타피와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크다. 그도 낫을 들고 옥수수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루도와 루펜도, 치포도 각자 맡은 일을 했어요. 옥수수를 베고 모으고 껍질을 벗기고 나달을 털어냈습니다. 옆밭에서 무베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호! 그는 웃으며 옥수수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것 좀 봐. 정말 크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마을 전체가 수확에 빠져들었습니다. 970개 밭에서 동시에 일이 진행되었어요. 낫질 소리, 웃음소리,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을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그루씩 확인하고 무게를 재고 기록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짐바브웨 연구원들도 함께였어요. 모두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저희는 잠시 쉬었습니다. 루도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어요. 사자와 채소 몇 가지였습니다.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타피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올해는 정말 많이 거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대답했어요. 예년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루도가 물었어요. 얼마나 될까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kg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했어요.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빼어낸 옥수수를 한 곳에 모았어요. 산처럼 쌓였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나달을 털어냈어요. 타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서서 일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첫 번째 자루가 가득 찼습니다. 무거웠어요.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자루도 금방 찼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자루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그 불빛 아래서 일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마침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루들을 세어봤어요. 14자루였습니다. 각 자루는 대략 30kg쯤 되었어요. 계산해보니 420kg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엔 200kg도 안 됐어요. 올해는 2배가 넘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저는 자루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루도가 제 팔을 감쌌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아이들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가족이 하나로 뭉쳐 서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970명이 각자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자루들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공식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밭 크기별로 수확량을 기록했어요. 짐바브웨 연구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를 모두가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통역사를 통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평균 수확량은 예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15%.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보통 옥수수였다면 전멸했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확을 안겨줬습니다. 전문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20% 이상 증가했다고, 가장 열심히 관리한 밭들은 30%까지 증가했다고 했어요. 970명 모두가 성공했다고, 단 한 명의 실패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다이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씨앗을 쓸 수 있냐고요.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이제 여러분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내년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촌장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기적을 축하합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어요. 춤을 추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무베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가 해냈어, 친구. 포기하지 않아서 해냈다고. 저도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다고, 970명이 함께 해냈다고 말했어요. 루펜도도 왔습니다. 탄다이도 마이도 모두가 왔어요.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포옹하고 웃었어요. 1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가족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자루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올 겨울은 걱정 없겠다고,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있겠다고 루도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이었어요. 사자에 고기도 있었고 채소도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밭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이제 텅 빈 밭이었습니다. 옥수수는 모두 베어졌어요. 하지만 그 빈 밭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년을 기다리는 땅이었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저는 이 땅을 떠날까 고민했었습니다.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들이 왔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970명이 함께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뭄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했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이요. 이건 단순한 농사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970명의 기적이었어요. 타피와가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내년에도 할 거죠?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내년엔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도와주면 좋겠구나. 타피와가 웃었습니다. 네, 제가 많이 배웠어요. 가뭄 저항성 옥수수 품종을 키우는 법, 이슬 모으는 법, 멀칭하는 법 다 배웠어요. 친구들에게도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루도가 문을 열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들어와요, 차가워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집, 배부른 아이들, 희망 가득한 내일.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루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라고 가족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했다고 말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1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타파이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제 이름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잘 가꾸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을 줍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을 비췄어요. 평화로웠습니다. 970개 집 모두에서 이런 평화를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으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밭을 정리하고 다음 작물을 준비하고 삶을 이어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더 강해졌어요. 더 희망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에게, 짐바브웨 연구원들에게, 가뭄 저항성 옥수수 품종에게, 하늘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970명에게, 모두에게 감사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내년 우기에 다시 초록 물결이 일렁이는 꿈이었습니다. 옥수수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꿈.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970명의 기적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회드자 노스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기적을요.